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내 나이는 73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새롭지도 않았고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아들과의 여행이 가슴이 두근거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랑 단둘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하늘길이 아니라 배를 타고 말입니다. 비행기는 금세 휙 날아가 버려서 풍경이고 뭐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는 달라요. 천천히 물살을 가르면서 가는 길마다 뭔가 기억에 담기는 게 있단 말이죠. 또 그 옛날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었던 추억도 있어서 꼭 한번 배 타고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무심코 말했었는데 그걸 아들이 새겨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늘 내게 무뚝뚝하고 살갑지 않았던 아들이 왠지인지 속 깊게 제주 여행을 가자고 해서 해가 서쪽에 뜨나 싶더군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아내와 함께 여행이란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을까 싶습니다. 돈은 벌 만큼 벌면 된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치가 떨려서 돈만 보고 달려왔던 제 인생이 저는 항상 자랑스럽고 떳떳했다고 자부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젠 쉼이 필요하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여유있게 여행도 다녀볼까 했었는데 아내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은 채 먼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일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내가 아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더군요. 딸과 아들이 있지만 서먹서먹했고 나와는 거리감만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을 때는 아내가 그 거리감을 잘 채워줬었는데 이젠 아내도 없으니까 자식들은 나를 버거워했습니다. 그게 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내 탓이죠. 일만 하고 앞만 보고 살았으니 자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왔으니 당연한 결과이겠죠. 자식이 남보다 못하더라고요. 남이면 차라리 말 걸기도 쉽고 편하기라도 하겠습니다. 자식이 편하지도 않고 내게 무슨 불만이 그리도 많은지 제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크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바깥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동안 집에서 왕노릇을 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애들에 관한 한 아내가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 여겨서 무관심했었는데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가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아들과 딸을 전부 다 결혼을 시켰어요.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말이죠. 아들에게 전세금도 대어주고 집도 사주고 결혼식 비용도 다 대주었습니다. 물론 딸에게도 아낌없이 다 대주었어요. 그 정도도 내가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애들은 나를 안 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아이들이 커갈 때 가족에 대해 좀 더 돌보지 못했는지 이제서야 후회가 되었지만 어쩝니까? 이미 지나간 세월인 것을요.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을 잘 마시곤 한다지만 저는 술도 잘 못해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늘 술상무를 대동하면서 다니곤 했었죠. 오히려 술을 못해서 사업에 유리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을 손에 손 놓고 모아놓은 재산 관리만 해도 먹고 살 정도라서 이제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데 함께 즐겨줄 사람이 내 주변에 없더라고요. 사업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난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이 내 진실한 친구는 아니죠. 혼자서 외롭게 산 지가 벌써 8년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통 없던 아들이 내게 전화를 해서 제주도에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아버지, 배 타고 제주도 가시겠어요? 제주도? 나야 좋지. 그런데 무슨 일로 가자고 그러냐? 그냥요. 아버지가 심심할까 봐 그래요. 가는 김에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사놓으셨던 무인도도 한번 둘러보고요.
어때요? 그래, 그러자. 저는 아들이 이렇게 속 깊게 나를 생각해서 제주도에 가자고 하는구나 싶어서 참 고맙더라고요. 겉으로만 무뚝뚝하고 내게 무관심할 뿐이지 속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더군요. 내가 배 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말입니다. 그냥 편리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요. 일부러 목포까지 가서 목포 시내 구경도 하고 배를 타면 진짜 여행을 하는 기분이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야 혼자 훌쩍 어디든지 떠날 수가 있지만 처량하게 혼자는 어디든 가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쓸쓸했고 동호회나 여행 모임에는 맘에 맞고 뜻이 맞는 이가 드물어서 끼고 싶지 않더군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냥 나와 뜻이 맞고 친한 몇 명의 친구만 있으면 좋겠지만 친한 친구들은 다들 외국에 있거나 또는 아파서 잘 움직이기 힘든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과의 여행은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목포항은 분주했어요. 승객들이 이리저리 줄을 서서 표를 확인하고 짐을 싣고 떠날 준비를 하는 소리에 가득 차 있었죠. 나는 아들 녀석 옆에 붙어서 사람들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 주변 풍경은 나 같은 늙은이 눈에만 담기는 것 같더군요. 아들은 44입니다. 군데군데 머리숱이 조금 비어가지만 그래도 듬직한 아들입니다. 늘 바쁘게 회사 다니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번 여행은 아버지랑 단둘이라면서 스스로 제안했을 때 얼마나 고맙던지요. 배가 항구를 떠나자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부딪혀 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니 옛날 내가 젊었을 때 고향 바닷가에서 뛰어놀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하루가 이렇게 엉뚱하게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갑판 의자에 앉아 막 컵라면을 뜯으려는 잠이었어요. 아들은 바람을 쐰다며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아주버니가 다가왔습니다. 내 눈에는 50 중반쯤 돼 보였는데요.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고 검은 바람막이를 꾹 여미며 입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것 좀 받아보세요. 뜬금이 없어서 의아했는데 자꾸 누가 오나 두리번거리더군요. 그 아주머니가 내민 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요? 생판 모른 아줌마가 내게 하는 말에 이게 뭐야 싶었습니다. 순간 무슨 물건을 팔려고 그러나 싶어서 경계를 했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내게 그러더군요. 어르신, 내가 원래 남의 일에 잘 끼어드는 편이 아닌데요. 그래도 어르신이 걱정이 되어서요. 얼른 아들한테서 도망을 치셔야 해요. 아셨죠? 라고 하며 얼른 사라졌습니다. 그 아줌마가 내민 종이를 펼쳐보았더니 놀라운 말이 써 있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거긴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어요. 아드님이 아까 우연히 옆에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어르신을 무인도 섬에 버리고 나와서 어르신 재산을 다 빼돌린다고 했어요. 아마 며느리랑 통화한 것 같은데 빨리 도망쳐요. 요새는 아들도 못 믿어요. 아, 그리고요. 어르신을 실종신고를 낸다고도 했어요. 무인도 섬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나올 때 어르신 휴대폰이랑 지갑도 다 뺏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나는 대로 적었어요. 그냥 장난삼아 써내린 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내 촉은 그 아줌마가 사심없이 나를 위해서 일부러 알려주는 경고였어요. 73살을 먹다 보니 사람 얼굴만 봐도 그게 농인지 진심인지 감이 오는 법이죠. 그 아주머니는 장난 따위로 이런 걸 쓰고 다닐 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아들을 잘 지켜봤습니다. 세상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손에 쥔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글씨가 흔들려 보이는 게 바람 때문인지 내 눈이 흔들리는 건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빨리 도망치세요.
아드님이 어르신을 섬에다 버린다고 한 걸 들었어요. 무인도 섬에 버린다고요. 그 말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었죠. 순간 숨이 막혀와서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은 것 같았어요. 아들 녀석을 힐끗 쳐다보았더니 내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갑작스럽게 냉담했던 아들이 나와 여행을 가자고 한 것부터가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설마 아들이 나를 무인도 섬에 버리고 갈 생각이었나 싶더군요.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에이 설마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하겠어? 하지만 종이를 건넨 아주머니의 눈빛이 자꾸만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오죽 저 아주머니가 옆에서 통화소리를 다 듣고 난 뒤에 놀라서 내게 일러주었겠나 싶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노인한테 말입니다. 나는 종이를 슬쩍 주머니 속에 찔러 넣었어요. 아들이 혹시나 볼까 봐서요. 내 아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컵라면 후루룩 먹는 아들 녀석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저 녀석이 정말 날 버리려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한테 이 여행 가자고 먼저 제안한 게 누군데.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들 하냐. 혹시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서 니들 키우랴 아내랑도 힘들고 나까지 짐이라고 여긴 건가? 나는 그 순간 내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자식 잘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아주머니가 다시 내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배안 복도 쪽에 서서 아무렇지 않게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멀리서 목니를 가볍게 하더군요. 조심하세요 라는 무언의 신호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아들이 날 무인도에 버리려고 한다는 게 사실일까? 아들이 컵라면을 다 먹고는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휴대폰을 대충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갔는데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이걸 열어봐야 하나.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믿어야지. 하지만 아주머니가 건네준 종이 한 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웅웅 울렸어요. 그리고 결국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켜보니 잠금도 안 걸려 있어서 그 순간 심장이 털컥 내려앉았죠. 카톡창을 열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며느리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대화창 속 문장들이 마치 칼로 가슴을 베어내듯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통 내용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랑 배 탔어. 오늘은 그냥 즐기게 하고 내일쯤 무인도에 들러야지. 걱정되네.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잘 처리할 수 있겠어? 걱정 마. 예전부터 사둔 섬이잖아. 사람 발길이 없는 곳이야. 그냥 거기 두고 오면 끝이야.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면 실종신고 낼 거야. 바다에서 실종된 걸로 하면 돼. 그럼 아버지 명의 재산은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오겠지. 아들이 사채빚에 시달린 것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글씨가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고 심장이 꽉 막혀오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세상에 내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저 노안이 와서 흐려지는 눈물이 아니라 믿었던 것에 완전히 배신당한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배신을 당할 줄이야. 평생을 일해서 집안 일으켜 세우고 가진 것 다 자식에게 주고도 부족하다 여겼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라니.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었고 어떻게 내 아들이 아버지의 나를 버릴 생각까지 했나 싶어서 괴로움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아내처럼 죽었어야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 날 무인도에 버리겠다고? 날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고? 니놈들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바로 그때 다시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종이에 적힌 문장. 빨리 도망치세요.
그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내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종이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종이가 구겨지며 눅눅해졌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복수해야 하나? 내 인생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서운 기로에 서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날 무인도에 버린다고? 내가 널 키우느라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날 없앤다고? 좋아. 그럼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니놈한테 똑똑히 보여주마. 그날 저녁 배안 복도에서 아주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 나한테 왜 그런 경고를 주셨소?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들었어요. 아드님이 전화로 얘기하는 걸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너무 또렷하게 들려서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눈빛엔 거짓이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고맙소. 하지만 도망치진 않을 거요. 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도망치겠소? 저놈을 그냥 놔두고 내가 숨어 살아야겠소? 이제 내가 저놈을 버릴 차례요. 아주머니는 놀란 듯 했지만 곧 결연한 내 눈빛을 보고 그러더군요. 아무튼 잘해보세요. 힘내시고요. 그럼 이만 저는 가볼게요, 어르신. 그날 밤 일부러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얘야, 네가 이렇게 아버지를 챙겨주니 참 고맙구나. 네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 여행이 행복하구나. 아들놈은 순간적으로 눈을 피하더니 어색한 미소를 짓더군요. 그래,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눈치챈 건 모르겠지. 좋다. 내일 아침 네놈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게다. 무인도로 가는 작은 배는 마침내 작은 섬 근처에 닿았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 같았죠. 아들놈은 일부러 능청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잠시 쉬었다 가시죠. 사람도 없고 경치가 좋아요.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래, 바로 여기구나. 네놈이 날 버리고 갈 장소가. 아들은 섬에 나를 내려놓으려고 짐을 들고 분주했어요. 아들이 짐을 내리고 나를 슬쩍 뒤에 두고 배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선장이 아들놈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내가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꾸몄는지 다 안다. 네가 며느리와 주고받은 카톡이며 아주머니가 들은 통화 내용이며 증거는 충분하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네 놈은 내가 버릴 것이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칠 뒤 나는 법원에서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 명의 집과 사업자금을 아들에게 넘겨주면서도 혹시 몰라 조건부 양도 계약서를 남겨놨거든요. 노인네라고 만만히 받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 네놈이 날 무인도에 버리려 했으니 나는 네놈을 내 인생에서 버리려고 한다. 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들에게 주었던 집도 사업자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짜 맞춘 계획은 법정에서 다 까발려졌어요. 아들은 결국 사기 미수와 존속유기 음모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세상에선 부모 버리려던 불효자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온전히 홀로 남았습니다. 딸도 내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빠인 아들 편을 들더군요. 아버지, 너무하세요. 설령 그러더라도 오빠가 오죽 돈이 궁했으면 그랬을까요? 사채빚이 좀 많아야죠. 아버지는 돈만 틀어지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꼭 그렇게 오빠를 알거지로 만드셔야 했어요. 조카들은 어떻게 키워요? 올케도 오빠랑 헤어진다고 하던데 꼭 이렇게 하셔야 했냐고요. 그럼 내가 무인도 섬에 버려져서 거기서 굶어 죽어야 했단 말이냐? 설마 오빠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겠어요? 다 올케 언니가 사주해서 그런 거예요. 올케 언니만 쫓아낼 것이지 왜 오빠까지 쪽박차게 만드냐고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둘이 똑같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오빠가 불쌍하거든. 네가 도와주지 그러냐? 나한테는 바랄 거를 바래라.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정이 떨어지더군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혼자 태어난 인생이 아닌가요? 혼자서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자식이라 해서
무조건 다 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창밖을 보며 바다를 떠올립니다. 내가 버려질 뻔한 부인도, 그리고 결국 내가 아들을 버리려던 그날을 말입니다. 나는 결국 아들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피를 나는 자식이긴 했지만 이제 내겐 남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내 잘못 또한 있기도 했기에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이혼장은 이렇게 남기겠소. 앞으로 내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든 내 곁을 지켜준 이웃에게 가든 절대 그 자식놈한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게 해주시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드님께 상속을 전혀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피를 나눈 건 맞지만 내 마음을 배신한 순간 그 인연은 끝난 거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식은 부모의 전부라 믿으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재산을 회수당한 뒤에도 아들은 미치광이처럼 날뛰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날 이렇게 내칠 수가 있습니까?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내 집 앞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난동을 부리다 지쳐서 내게 그러더군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순간 미쳤던 겁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내 마음은 심하게 요동이 쳤습니다. 내 아들을 용서해 주자고 말이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아들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할 테니까요. 나를 위해서도 아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울부짖었지만 내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놈은 나와 100m 이내로 다가올 수 없게 되었어요.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죗값을 잘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